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들을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지난주 유가는 약 45불 위에서 그러니까 백신 관련 기대로 좀 상당히 지지를 받았었는데요. 지난 주말 주요 이슈를 사실 꼽아보자면은 이란 핵 개발 과학자가 피살된 사건과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비공식 그 사전 미팅에서 최종 그 합의가 불발됐다는 소식 등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오펙 플러스 디데이라는 주제로 전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백신 관련 이슈는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차 유행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3차 유행이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연말 연시를 전후로 해서 유럽 주요국들, 프랑스나 독일, 그리고 영국 같은 이제 주요 국가들이 봉쇄를 단계적으로 좀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기존의 봉쇄 때문에 눌려있던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시장에 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추수감사절이 시작되면서 추수감사절 당일 기준으로 약 그 100만 명이 이제 비행기로 이동을 했다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추수감사절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약 600만 명이 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 그 추가 재확산 우려도 좀 더욱더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 내 확진자 수가 1,300만 명에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전일 기준으로 그 미국 내 주요 병상 수도 그 9만 석을 돌파를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20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백신 개발 기대는 좀 여전히 가격을 지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연말 연시 조금 풀어지는 이런 봉쇄 조치 때문에 좀 향후 그런 그 추가 감산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 그 이스라엘 소행으로 알려진 그 이란 핵 최고 책임자 그 암살 소식이 알려지면서 좀 이란 보복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그리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극비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좀 알려지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이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미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 말 자체가 극비라고 했지만 사실 그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공개 회동에서 그 모사드 국장도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 미국을 중재자로서 역할을 좀 부각시키면서 향후의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그 이란의 고립을 좀 더 가속화하는 계기를 좀 마련을 한 영향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는 현재 반정부 시위가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퇴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달아 중동국들과 그런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면서 그 외교력을 가시해서 대외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그 이란 지지자들의 테러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지난번 UAE가 평화협정을 그 이스라엘과 체결한 이후에 이슬람 전우들의 공식 타겟이 됐다고 좀 협박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그 이란의 보복 가능성, 그러니까 핵 책임자 암살 피해에 따른 그런 보복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그 후티 반군 소행으로 알려진 공격도 유가를 좀 상당히 지지를 해왔는데요. 그 사우디 제다에 위치한 원유 저장 시설에 예멘 반군 이스라엘 공격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당히 좀 키웠습니다. 이번 공격에는 신형 쿼즈2 크루즈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인명 피해는 없었고, 그리고 원유 생산 차질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에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인근 그 홍해 해상에서
유조선 한 척이 기뢰 폭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남부 지역의 그 홍해에서 그 몰타국기를 단 유조선 한 척이 폭발로 파손이 되었는데 그 기뢰로 인한 파손으로 알려졌고요. 여전히 인명 피해도 없었고 또 원유 관련 피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예멘 지역하고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멘 후티 반군의 소행 가능성을 높게 현지에서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거한 지뢰들 5개가 모두 이란제임을 좀 사우디는 강조를 했고요. 이번 반군 피해도 좀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사우디의 자작극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일부에선 존재는 합니다만 어쨌든 사우디는 공식적으로 이번 공격들의 배후를 좀 이란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펙 회의를 며칠 앞두고 주요 생산국인 앙골라가 국유 석유 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IPO를 통해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인데 아직 전체를 매각할지 아니면 일부 지분만 매각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앙골라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그 많은 양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오펙에서도 딱히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았던 앙골라의 행보의 배경에는 그 전체 수출의 89%를 차지하는 그 원유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재정 압박을 느낀 정부가 그 복지를 줄이면서 반정부 시위가 좀 확산된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외환보유액도 137억 달러에 불과해서 2년과 비교해서 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저유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경기 부진이나 아니면 투자 부진, 생산 부진의 악순환을 반복한 영향도 한몫했습니다. 앙골라 재무장관은 현재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앙골라 경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의 회의를 앞두고 주요 생산국의 재정 압박에 따른 그런 국유 기업의 민영화는 시장의 불안을 상당히 좀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전일 오펙 플러스 비공개 회의에서 UAE와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반대로 회의 전 감산 연장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펙 회의에 시장은 좀 초점을 맞춰줄 전망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난주 UAE에 이어서 그 이라크도 회의를 앞두고 좀 불만을 표출한 영향이 컸는데요. 그 이라크는 오펙 내에서 사우디 다음으로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수개월간 감사 쿼터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아서 좀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라크 총리는 현재 오펙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일괄적인 비율로 계산한 생산 쿼터 부과는 각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상황을 무시하는 행보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발언을 하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현재 오펙 회의에서 감산 규모와 기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6개월 연장한 가능성보다는 3개월 연장한 가능성이 지금은 가장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률은 낮긴 하지만 예정대로 그러니까 감산합의 연장에 불발될 경우에는 예정대로 570만 배럴 감산이 진행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산 연장을 기대했던 시장에는 오히려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아무래도 그 오펙 플러스의 회의에 좀 주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불만을 제기한 UAE나 이라크 그리고 나이지리아 등의 감산 합의 거부 여부가 좀 주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오펙의 감산 합의는 원칙상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할 경우에는 감산 합의가 불발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대로 그 1월부터 570만 배럴만 그 감산하는 안이 그냥 자동적으로 채택이 되는 셈입니다. 지금 현재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총 23개국이기 때문에 감산 불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그 이란 핵 그 과학자 피살 사건에 따른 이란 보복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유가를 좀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앞서 언급드렸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상용화 여부라든지 아니면은 유럽과 미국의 그 확산 여부에 주목하면서 금주 유가 주요 레인지는 조금 하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요 레인지는 43달러에서 45달러 사이를 넘나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구리 가격 질문 주셨는데요. 그 연간 전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리 가격은 현재 크게 두 가지 이슈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남미 지역의 공급 차질 우려 부분인데요. 그 일단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로 어느 정도 그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는 지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남미 지역까지 만약에 백신이 상용화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남미 지역까지 원활하게 공급돼서 실제로 그 생산 차질 이슈가 완화될 가능성은 조금 낮기 때문에 한동안 공급 차질 이슈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그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그 칠레나 페루 지역의 그 임금 협상 이슈도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면서 파업 관련 우려도 좀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해서 공급 차질 우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개선, 그러니까 백신 사태로 인한 코로나 사태 개선과 더불어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구리의 주요 수요처인 그 전력 관련 수요와 더불어서 그 일단 뭐 부동산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산업도 상당히 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구리 가격을 상당히 지지하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년도 전망으로는 이제 8,000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12월 백신 접종 랠리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상 그 백신은 사실 코로나의 확진자 수를 단기간에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백신 관련 이슈가 좀 최근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선반영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백신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 그 보급과 그리고 실제 접종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접종 관련, 그러니까 백신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요 개선이 눈에 띄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백신 자체에 대한 그런 기대가 어느 정도는 유가를 지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그 수요를 개선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유가를 지지해 준다라는 관점에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이블랙님께서 그 커머디티 약점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이신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구리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지금은 크게 하락 재료는 눈에 띄게 보이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그나마 하락 재료로 꼽자면 최근 이슈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국 내 그 파산 이슈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대출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빠르게 그러니까 그 대출 관련된 부분이 빠르게 좀 상승을 하면서 버블 관련 리스크와 더불어서 좀비 기업들에 대한 그런 우려가 상당히 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중국 내의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파산 이슈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구리 가격을 좀 구리 가격의 조정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 외 이슈는 사실 뚜렷하게 하락할 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 사항 없으시면 원유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래였습니다.